7월의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온 모양이었죠.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미친년 또 전화했어. 키읔키읔 시어머니 진짜 치매 왔나 봐. 보낸 사람은 며느리 소연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아들에게 저녁 뭘 해먹을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었거든요. 그런데 통화 중이라 끊어졌죠. 그게 그렇게 귀찮았나 봅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미친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가족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단톡방에 말이죠. 메시지는 보낸 지 불과 10초 만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과 손주까지 포함된 4명이 들어있는 단톡방이었거든요. 누군가는 분명히 봤을 거예요. 곧바로 소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친구한테 보내려던 건데 잘못 눌렀네요.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들켜서 귀찮다는 느낌이 더 강했죠. 친구한테 보내려던 거였다고요?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친구한테 푸념하려던 거였어요. 스트레스라니? 제가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나요? 저는 그저 가족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렸을 뿐인데요. 소연아, 내가 정말 그렇게 귀찮았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만 늘어놓을 뿐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어요. 미친년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미친년이라고 불린 적이 있었나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에게서 말이에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가족에게는 미친년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네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오후 내내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 미친년 또 전화했어? 또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에도 제 전화가 그렇게 귀찮았다는 뜻이니까요. 저녁 무렵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오늘 단톡방 메시지 봤어요? 응, 봤다. 소연이가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실수였다고. 아들도 그 메시지를 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 마음을 먼저 물어보지 않고 며느리를 감싸는 말부터 하는 걸까요?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친년 같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소연이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역시나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았죠. 그저 이 일이 조용히 넘어가기만 바라는 눈치였어요.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나? 제가 치매에 걸린 미친년처럼 행동하고 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였을 뿐이었죠.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에 음식해주고 손주 돌봐주고 그게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그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이 미친년 또 전화했어? 꿈속에서도 가슴이 아팠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 미친년처럼 보이나 싶어서 말이죠.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지만 평범한 69세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 눈에는 미친년으로 보였을까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상한 행동을 했나 싶어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작년 겨울 감기에 걸린 손주를 위해 삼계탕을 끓여서 가져다 준 적이 있었죠. 그때 소연이가 요즘은 배달시켜 먹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도 고마워하기보다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었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손주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소연이에게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알아서 사시면 돼요. 아이들은 뭘 사줘도 좋아해요라고 대답했었죠. 관심 없다는 투였어요. 아, 그리고 한 달 전에는 김치를 담가서 나눠주려고 했더니 저희는 마트에서 사 먹어요. 집에서 담근 김치는 잘 안 먹어서요라고 거절당했었네요.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소연이가 제게 차가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귀찮아하고 있었던 거네요. 점심때쯤 되어서 가까운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영숙아, 나 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 그래, 뭔데? 나 평소에 미친년 같아? 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 했어? 영숙이의 놀란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지금 뭘 묻고 있는 건지 깨달았죠.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순자야, 무슨 일 있었지? 목소리가 이상해. 하지만 끝까지 말할 수는 없었어요. 내 며느리가 나를 미친년이라고 했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이라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계산대에서 아주머니가 어머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별일 없는데요.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여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제 표정이 어땠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우울했으니까 얼굴에 다 드러났겠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나? 제가 너무 자주 전화했나? 아니면 너무 간섭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일은 없었어요. 전화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안부나 간단한 일정 확인 정도였죠. 간섭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요. 그럼 도대체 왜 저를 미친년이라고 했을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평소에 소연이한테 너무 간섭했나? 엄마, 또 그 이야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긴 뭘 넘어가? 엄마가 궁금하잖아. 글쎄요. 가끔 전화가 좀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였나 보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앞으로 전화 안 하면 되겠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알겠어. 앞으로 조심할게. 민수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어차피 며느리 편일 테니까 더 들을 필요도 없었죠. 그날 밤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미친년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69년 인생에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도 며느리가 저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깨어났을 때는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와 소연이가 처음 인사하러 왔던 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5년 전 봄날이었죠. 사진 속의 소연이는 수줍어하면서도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라고 인사하던 게 생각났죠. 그때는 참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뭔가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투도 정중하긴 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죠. 그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소연이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었어요. 소연아, 부모님은 뭘 하시니?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형제는 있고 언니 하나 있어요. 대답은 했지만 성의가 없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제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죠. 보통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서로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법인데 소연이는 그런 관심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소연이와 단둘이 앉아 있게 됐어요.
그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소연아, 우리 민수를 정말 사랑하지? 네, 당연히요. 그럼 다행이다. 엄마는 민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 저도 그래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대답 같았죠. 민수가 돌아온 후에도 소연이는 계속 어색해했어요.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은 했지만 먼저 말을 건네지는 않았어요. 마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그들이 집에 간 후 민수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소연이가 좀 차가운 것 같은데? 엄마, 처음이라 긴장한 거예요. 평소에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 엄마가 잘못 본 건가? 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 거예요. 민수는 소연이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괜히 트집을 잡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소연이는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예단이나 혼수 이야기를 할 때도 어머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식이었죠.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게 맡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혼례식장도 제가 알아봤고 피로연 메뉴도 제가 정했어요. 소연이는 그냥 네, 좋아요만 반복했죠. 신부가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나 싶었어요. 결혼식 날도 기억에 남아요. 신랑 신부 인사를 받으면서 소연이에게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됐네. 잘 부탁해라고 말했는데 네라고만 짧게 대답하더라고요.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소연이도 마음을 열고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며느리 입에서 미친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게 맞았나 봅니다. 그냥 참고 지냈던 거였겠죠. 사진첩을 덮으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며느리가 언젠가는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저는 여전히 귀찮은 존재였던 거네요. 그동안 손주 돌봐주고 명절 음식 해주고 아플 때 간병해준 것들이 모두 헛일이었나 싶었어요. 고마워하기는커녕 뒤에서는 미친년이라고 욕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소연이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고 민수도 이 일을 빨리 잊으라는 식으로 행동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퇴근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소연이가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래? 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니? 그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건가요? 그럼 소연이가 뭐라고 하던? 실수였다고 정말 어머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대답하기 곤란한 모양이었죠. 엄마, 부부끼리 하는 대화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과장이라고? 미친년이라는 게 과장이야?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쉽게 써요. 진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민수가 며느리를 감싸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제 마음보다는 가정 평화가 더 중요한 모양이었죠. 민수야, 엄마 마음은 안 궁금해? 궁금하죠. 그런데 엄마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요? 69년을 살면서 미친년이라고 불렸는데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나요? 그럼 민수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정말 미친년 같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만 가끔은 뭐? 가끔은 소연이 입장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연이 입장이라니? 저는 지금까지 며느리 입장만 생각해 주며 살았는데 정작 제 입장은 누가 생각해 주나요? 알겠어. 앞으로 조심할게.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알겠다고.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민수는 며느리 편이니까 뭘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오후에 소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뭔 일이야? 그저께 일 때문에 사과드리려고요. 정말 죄송했어요.
목소리는 예의 바르게 들렸지만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사과 같았죠. 괜찮다? 제가 그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친구한테 푸념을 하려던 건데 실수로 잘못 보냈어요. 또 같은 변명이네요. 친구한테 보내려던 거였다고. 소연아, 평소에 엄마가 그렇게 귀찮았니? 아니에요, 어머니. 다만 제가 예민한 시기라서. 예민한 시기?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국 제가 사소한 존재라는 뜻이네요.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의 안부 전화가 사소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 알겠다. 앞으로 조심할게.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어봤자 상처만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손주가 놀러 왔어요. 8살 지우는 평소에 저를 무척 따랐는데 그날따라 더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할머니, 왜 요즘 기분이 안 좋아요? 할머니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네, 엄마가 할머니가 요즘 우울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소연이가 제 상태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럼 정말 미안해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은 닫혀버린 상태였어요. 한번 상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2주가 더 지났어요. 그동안 소연이는 전화도 안 했고 민수도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제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뒤에서는 미친년이라고 욕하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의 편만 드는 아들과 함께?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작년에 민수가 집을 사려고 할 때였죠. 대출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아니,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해준 셈이었죠. 그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명의를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가족끼리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라고 웃으며 넘겼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변호사님 말이 맞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서랍을 뒤져봤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 둔 곳이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등기부등본을 꺼내보니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소연이 이름으로 해주려고 했었는데 변호사님이 만류해서 일단 제 명의로 해뒀었거든요. 나중에 언제든지 명의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어머님 명의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더라고요. 오후에 민수가 일찍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일찍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제시도 건 계속 편집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럼 제가 뭔가 사올까요? 민수가 평소보다 친절하게 굴었어요. 혹시 소연이가 뭔가 말했나 싶었죠. 민수야, 소연이가 뭐라고 하던? 별말 없었어요. 그냥 어머님께 차례드리라고 했어요. 차례드리라고. 그럼 지금까지는 잘 안 해줬다는 뜻이네요. 저녁을 먹고 나서 민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만약에 이 집을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냥 만약에 말이야. 어디 가시려고요? 몸이 아프신가요? 민수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죠.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엄마, 어디도 가지 마세요.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죠. 모시고 산다니? 마치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네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결심했어요. 한번 이 집을 떠나보자. 그러면 제가 정말 없어도 되는 존재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아, 나 며칠 너희 집에 있어도 될까? 응? 갑자기 웬일이야? 잠깐 집을 비우고 싶어서. 무슨 일 있었어? 영숙이는 혼자 살고 있어서 제가 며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게. 오늘 오후에 갈게. 그래, 언제든 와.
점심을 먹고 나서 간단히 짐을 쌌어요. 며칠치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죠. 민수에게는 쪽지를 남겨뒀어요. 민수야, 엄마 며칠 친구 집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핸드폰은 꺼둘 테니까 급한 일 있으면 영숙이 아줌마한테 연락해. 영숙이 연락처도 함께 적어뒀어요. 집을 나서면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남의 집 같았어요. 영숙이 집에 도착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뭐? 며느리가 너를 미친년이라고 했다고? 응, 가족 단톡방에 실수로 보냈대. 세상에, 그런 몰상식한 년이 어디 있어? 영숙이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온 거야? 응, 정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잘했어. 그런 대접 받으면서 못하러 있어. 영숙이가 제 편을 들어주니 마음이 조금 후련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여러 개 왔었죠. 엄마, 왜 갑자기 나가셨어요? 집에 들어와 보니 깜짝 놀랐어요.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소연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소연이가 걱정한다고요? 정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말일까요? 하지만 끝까지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며칠만 이대로 지내보고 싶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영숙이가 시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손주 지우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지우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왜 집에 안 계세요?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아이를 안아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지우는 정말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지우야, 할머니 여기 있잖아. 할머니, 집에 돌아가요. 아빠도 엄마도 계속 싸워요. 싸운다고? 왜? 할머니 때문에요. 아빠가 엄마한테 화냈어요. 민수가 소연이에게 화를 냈다니. 뭔 일일까요? 지우를 달래주고 있는데 민수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엄마, 여기 계셨구나. 지우는 어떻게 여기 온 거야? 지우가 할머니를 찾겠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민수가 피곤해 보였어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엄마, 집에 가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 소연이랑 심하게 싸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가 나간 후에 소연이한테 물어봤어요. 평소에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민수가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하던?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하다고 했어요. 답답하다니? 역시 저를 귀찮아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전화도 너무 자주 온다고, 간섭도 심하다고. 간섭이 심하다고? 제가 그때 화가 났어요. 엄마가 언제 간섭했냐고. 민수가 며느리에게 화를 냈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소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이참에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했어요. 요양원이라니?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늙었나요? 엄마는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요양원이냐고 했더니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집에 도착했을 때 소연이가 나와서 맞았어요. 얼굴이 많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제가 생각 없이 말해서.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우는 제 옆에 딱 붙어 앉았죠. 소연아, 너 진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소연이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왔네요. 어떤 게 부담스러워? 전화도 자주 오시고 갑자기 음식해서 가져다 주시고 그게 부담이야?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지우가 갑자기 소연이에게 소리쳤어요. 엄마가 나빠요.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해요?
지우야, 어른들 이야기야. 할머니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는 할머니가 싫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소연이가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지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 없으면 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소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못된 말을 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죠. 그날 밤 모든 게 정리된 후에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소연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긴 했지만 한 번 드러난 본심은 숨길 수 없죠. 결국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작년에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도움을 받았던 곳이었죠. 어머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작년에 작성한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아들 민수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죠. 어떻게 수정하고 싶으신가요? 집은 손주 지우 명의로 하고 나머지 재산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싶어요. 법무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제 재산이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법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감당할게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집은 손주 지우에게 예금과 보험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다고 명시했죠. 이 유언장은 언제 공개하실 건가요?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요. 그전에는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미친년이라고 부른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지우에게 말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네, 할머니. 지우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지? 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그럼 할머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지? 할머니, 왜 그런 말씀하세요? 무서워요. 아이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지우는 할머니의 보물이야. 할머니도 제 보물이에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적어도 지우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구나. 며칠 후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됐어. 이제 지난 일이야. 어머니께서 화나실 만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소연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는 아물기 어려웠죠. 앞으로는 조심하자. 네, 정말 조심할게요. 그리고 어머니께 더 잘해드릴게요. 잘해드린다니? 그동안은 잘 안 해줬다는 뜻이네요. 소연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말씀하세요. 너 정말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좋겠어? 소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런 생각 없어요. 정말로요. 그럼 다행이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을 거예요. 한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언젠가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유언장 사본을 다시 읽어봤어요. 집은 지우에게, 나머지는 기부.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미친년이라고 부른 사람에게 재산을 남겨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죠. 소연이는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민수도 저와 소연이 사이를 중재하려고 애썼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우가 갑자기 말했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 왜? 나쁜 말 했다고요.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소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야, 그런 얘기는 엄마가 할머니를 미친년이라고 했다고 아빠한테 들었어요.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지우가 그 일을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 할머니는 미친년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다시는 할머니한테 나쁜 말하면 안 돼요. 지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 정말요? 정말이야? 지우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소연이가 와서 도와주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설거지를 하면서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우까지 상처받게 해서. 됐어. 이제 그만 얘기하자. 아니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연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전화도 음식 해주시는 것도 모두 사랑이었다는 걸.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진짜 가족처럼 지낼게요. 진짜 가족처럼. 그럼 지금까지는 가짜 가족이었다는 뜻이네요. 소연아, 고마워.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억지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소연이가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분위기 때문에 그런 척하는 걸까요? 며칠 후 소연이가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고마워.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어머니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평생 요리 한 번 해준 적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반찬을 만들어 왔어요. 정말 마음이 바뀐 건가 싶었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본 모습이 다시 드러났어요. 제가 지우를 데리고 놀러 가자고 했을 때였죠. 어머니, 지우는 학원 가야 해서요. 학원? 무슨 학원? 영어 학원이요. 요즘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해서. 예전 같았으면 손주와 할머니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을 텐데, 이제는 학원이 더 중요한 모양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소연이는 잠시 반성했을 뿐,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민수의 생일이었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안 오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럼 제가 음식 갖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어.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억지로 화목한 척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적어도 혼자 있으면 뒤에서 미친년이라는 소리는 안 들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민수 생일이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기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이제 나는 그 누구에게도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내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 싶다. 펜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담담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죠.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최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 말이에요.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나를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최정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했죠.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귀찮아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날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건 더 이상 내 상처가 되지 않기로 했어요. 미친년이란 말 한마디가 내게 남긴 건 분노가 아닌 자존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인정 없이도 내 삶을 당당하게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부를 수 없도록.